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0번 보시면요. 부채 감당률에 대한 부분이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그죠? 그럼 그 배율이 클수록 좋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기준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 그 순영업소득이 120이면 100분의 120이면 1.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 1.2배, 150이면 1.5배, 200이면 2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수가 클수록 좋다는 얘기잖아요. 얘하고 비례니까 얘가 커질수록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수치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영업소득이 얘보다 크면 클수록, 그렇잖아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부채 서비스액 있잖아요. 예,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겠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생각하시면 되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근데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2보다 작다는 것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현재 그 얘기하는 거고요. 대출기관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해당 대출 조건에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겠죠. 1보다 클 걸 요구할 거니까 1보다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2보다는 1.5가 좋을 거고 1.5보다는 2.0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부채 감당률이 2고요. 대부 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채 감당률이 2라는 얘기는요. 부채 서비스액보다 순영업소득이 2배 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50%죠.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대부비율이 50%고 저당 상수가 0.1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원리금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5% 나오겠죠. 그러면 5 곱하기 2 하게 되면 10% 나오겠죠. 그래요. 뒤에서 계산할 때 또 하시죠. 뭐 거기서. 근데 이거 뒤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지금 오후에 공부하신 분들은 계산하시면은 어떻게 그냥 버리시고 그 응시하실 거예요? 아니면 몇 개는 그래도 갖고 들어가실 거예요? 몇 개는 갖고 들어가야 돼. 다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시군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익숙한 유형이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패턴이 다르더라도 풀 수 있는 뭐 그런 형식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요. 기출에 나왔던 배열대로만 풀었는데 실전에 가면 기출하고 유사한 배열로 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배열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 나오는 단어를 보고 이거는 뭐를 풀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암산 수준으로 풀 수 있으시면 그거는 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때 어디선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니 실사 학원에서 뭐 저쪽에 세종에서도 하고 있다고 여기서도 뭐 계산 문제 풀이 뭐 특강을 저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유형을 놓고 여러 개를 반복을 해서 풀어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어려운 문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자고 하면요, 저하고 있을 때는 풀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넘어가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은 뭐 하시기 바쁘냐면 푸는 식 적기 바쁘신 거예요. 다 이제 적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갖고 다시 보면은 야,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도움이 안 되고, 그게. 근데 간혹 가다가 인터넷 보면 어려운 걸 풀어야지 합격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어려운 걸 풀어야지 합격하면 계산 문제 틀리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만 잘 선별해서 해보세요. 여기서 이따 아까 제가 그 수능과 이렇게 푸는 것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그런 요령이 있더라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 좀 이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있으면은 일단 웬만하면 그냥 넘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푸는 요령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은 1분을 훌쩍 넘기실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51번은 제가 볼 때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승수 있죠. 예, 순소득 승수하고 총소득 승수 비교하면은 뭐가 크겠어요? 순소득 승수하고 총소득 승수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이게 그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했었거든요. 여다가 이제 기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그럼 얘가 9천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영업 경비를 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업 경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순 영업 소득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8천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우리가 이 총소득 승수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가능 총소득이라고 주고요. 여기를 총투자액이라고 주면 이 총투자액은 우리가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10억 대비 가능 총소득이 1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10 나오겠죠. 승수가. 근데 순소득 승수는 여기가 요거 앞에 있는 애가 1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총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총투자액 얘가 10억인데 지금 순영업소득이 8천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2.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얘가 크잖아요. 수업 시간에 한 거잖아요. 얘가 큰 이유는 수익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요거 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은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빼요? 예,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6억은 융자를 받는 거죠. 이자율은 5%로, 그리고 4억을 내 지분으로 넣었다라고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6억에 5%면 3천이니까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5천 나오겠죠.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야겠죠. 영업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세후가 얼마 나오냐면 4천 나오겠죠.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있죠. 얘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세전. 세전은 지분 투자액과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분이 지금 4억 지분 넣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세전이 5천이잖아요. 그럼 얘는 8 나오잖아요. 그렇죠? 5, 8, 40이니까. 그러면은 5천 가지고 8년 걸리면 지분 투자액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 있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여기가 세후 소득이고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지분이 4억인데 지금 세후가 4천이잖아요. 그럼 얘는 1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승수가 크죠.
수익이 작으니까. 그러면 세전하고 새우 비교하면은 얘가 크잖아요. 얘가 큰 게 아니라. 근데 2번은 얘가 크다고 줬으니까 그게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언제 해봤냐면 투자론 할 때, 이론 수업할 때 요 배열로 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다고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거를 이해를 하면, 그렇죠? 문장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아까 여러분들이 그거 풀어봤잖아요.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아진다. 그럼 걔가 틀렸잖아요.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승수가 자본 회수기간, 회수기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뭐 3번하고 4번은 뭐 이거는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또 볼까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로 한번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요,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물건 가치 대비 융자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뭐 이렇게 1번, 2번 지문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의 배열을 그 양반들이 선호해요. 이렇게. 그러면 1번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2번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이거 한 거라고요, 수업 시간에. 경제할 때도 혹시 이것 때문에 또 그 틀리실까봐 이것도 했었다고요. 요거는 자, 거기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그 4번 지문 있죠. 51번에. 예. 담보 인정 비율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가끔씩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죠? 예.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 있죠. 이걸 백분율로 표시해 준 거죠. 이 비율을 만약에 40%를 주면 연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년 동안 갚아 나갈 원리금이 4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고요. 얘를 만약에 50%를 주면 1,000만 원일 때 원리금이 500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물건 가치 대비 융자 비율이라는 거는 요게 다 같은 거예요. 아까 했던 대부 비율 이런 거랑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1억일 때 얘를 비율을 50%를 주면 얘는 5천만 원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를 60%를 주면 1억짜리 부동산이면 6천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용어를 정확하게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간결하게 푸실 수 있어요. 어차피 오지선다잖아요.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문제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가는 거고요. 용어 하나하나가 이게 생소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52번에 가시면 재무비율 분석법 나올 때요. 1번 지문에 가시면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해놨죠. 빌린 돈이 크면 클수록요. 레버리지 효과가 커져요. 그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10억짜리 부동산인데요.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했을 때 융자를 받는데 들어가는 이제 부분이 여기서 6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얘는 얼마? 4억은 내 지분으로 투자했어요. 지분으로. 그리고 이제 6억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이자율은 뭐 한 9%? 뭐 이렇게 준다고 가정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순영업소득이 1억에서 뭐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게 총수익, 종합수익이라고 그랬죠. 종합수익에서 저당수익 빼주면 되죠. 저당수익이 6억인데 9%잖아요. 6억에 9%면은 69, 54니까 5,400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남는 게 4,60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4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나오겠어요? 한 10.25% 정도? 200 남죠. 4, 5, 20. 10.5% 정도 되겠네요. 그쵸? 4억에 4천이면 10%죠. 네? 11.5% 나오네. 네, 그래 11.5%. 자, 그런데 만약에 융자를 갖다가 9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게 1억이고 빌린 돈이 9억이잖아요. 그럼 이자는 똑같이 9%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1억인데 순영업소득은 1억이니까요. 그러면 9억에 9%면은 8,100이죠. 그럼 1억에서 8,100 빼면은 남는 게 1,900이죠. 그러면은 1억에 1,900이면 얘가 19% 나오죠. 그러니까 빌린 돈이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죠. 이렇게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어렵게 안 주고요. 3번 준 거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겠죠. 예, 그게 그냥 딱 감각적으로만 딱 정리가 돼 있으시면 보는 순간에 답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재무 비율에 관한 거를요. 얘네는 이론으로도 꾸준히 주고요. 계산 문제로도 꾸준히 줘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좀 있으시면 좋은데 간단한 것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면 53번에 가게 되면요. 영업경비 비율 물어봤죠. 가능 총소득에 대한. 그죠? 그러면 영업경비 비율은요. 자, 가능 총소득을 줬으니까요. 가능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의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호당 임대료가 연 5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임대 가능 호수가 60호잖아요. 그죠? 그럼 5 곱하기 60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예? 뭐 3억 나오겠죠. 3억이 나올 때 거기 보면 공실률이 얼마예요? 10%잖아요. 그죠? 네. 공실 10%를 공제하면 3천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2억 7천 나오죠. 예. 그런데
거기 봤더니 순 영업소득 있죠? 걔가 얼마래요? 그러면은 영업경비가 6천이 되겠죠? 요즘은 이런 배열로 줘요. 영업경비를 안 주고 얘하고 얘를 준 다음에 요거 차액이 이걸 거 아니에요. 얘가 2억 1천이란 얘기는 2억 7천에서 6천을 뺐으니까 2억 1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더하면 2억 7천이 되니까. 그러면 영업경비가 얼마란 얘기냐면 6천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 보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3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억에 6천이면 얼마겠어요? 3이 6. 2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을 20%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뒤에서 계산하시면은 근데 이게 또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게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막상 이제 실전에 가서 이걸 이제 대입을 할 때 어제 이걸 이제 구했잖아요. 구한 다음에 가능 총소득을 구해야겠는데 여기 구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못 찾아요. 다시 찾는다고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였었지? 여러분이 여기다 해놨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뭐로 바뀌냐면 총투자기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막 총투자액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총투자액이 없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는 사이에 아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까지 구해 놓으시고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 그런 거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죠. 예. 저희가 볼 때는 거기 54번, 55번, 56번, 57번 이렇게 돼 있죠. 54번이나 저기 55번이나 이런 애들은요. 이건 일일이 다 풀어야 돼요. 이게 풀어야 되는데 몇 가지는 그냥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56번 같은 경우 있죠. 좀 아까 저희 했던 56번. 이런 식의 배열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57번 있죠. 57번에 보시면 걔 할인율 7% 줬죠. 그죠? 근데 A를 가보게 되면 말기 현금 유입이 7,490만 원이죠.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7천이란 얘기죠. 그러면 C를 가면은 3,2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37에 2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걔는 3천이란 얘기죠. 할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눈에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뒤에 가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구하는 게 이제 그 56번을 기초로 보시면요. 이런 얘기거든요. 금년에 현금 지출 있죠. 지출이 3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이고 100만 원 주고요. 내년에 유입이 여기가 630만 원, 그 다음에 315만 원, 420만 원, 262만 5천 원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할인율을 몇 프로를 준 거예요? 5%.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를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0.05로 할인해서 그렇죠? 요게 유입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현가를 구해야겠죠.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할인하면은 얘가 600만 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언제 이렇게 해갖고 계산기로 찍겠냐고요. 그러니까 600에 5%면은 30만 원이니까. 여기서 30만 원 지우면 600만 원 나오죠. 315만 원일 때 300에 5%면은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15를 떼면은 얘가 3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00에 5%면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 되면은 얘는 400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계산 할인하라는 게 아니라 5%를 가지고 요거 지워서 그냥 요렇게 바로 도출하라는 얘기고요. 계산기를 두들기는 건 이거 하나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1 플러스 0.05로 해서 1.05로 할인하면은 얘가 250만 원 나와요. 이렇게 해야 빨리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입의 현가를. 그러면 유입에서 뭐 빼면요. 유출을 빼면 유출의 현가를 빼면 걔가 순현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금 유출이 얼마예요? 300이잖아요. 그러면 유입에서 얘 유출 300 빼면은 순현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300이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100만 원이니까 계산하기 편리하게끔 해줬죠. 그럼 얘는 200일 거고 얘는 300일 거고 얘는 15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순현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럼 여기까지만 해놓고 지문을 풀면은 그래도 1분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물어본 거는 순현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수익성 지수도 물어봤다고요. 근데 출제자들이 이쪽을 100으로 해준 이유는 뭐냐면 수익성 지수도 계산을 간편하게 하도록 해준 거예요.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600을 30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600이고 300이니까.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300을 100으로 나누니까 그냥 3 나올 거 아니에요. 400을 100으로 나오니까 얘는 4 나올 거 아니에요. 250을 100으로 나누니까 2.5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배열은 맞춰준 거예요. 맞춰줬는데 이게 실전에 가서 이걸 5%를 보고 이걸 이렇게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숙달이 돼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거기 우리가 1번 지문에 보면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고 돼 있죠. 그럼 같잖아요. A가 300이죠. C가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A와 C의 순현가는 같죠. 지금 56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순현가가 가장 그 작은 사업은 D라는 얘기죠. 150으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C의 수익성 지수는 4죠. A, B, C 얘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게 뭐냐면 4번을 주시면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 있죠. 그 여기만 보면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 있잖아요. C가 제일 크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B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D가. 그 다음에 A잖아요. 근데 그 4번을 보면은 C, B, A, D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5번을 가시면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때 있죠.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 원이 있을 때 A에 투자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B, C, D에 투자할 때도 요거 세 군데다 투자해도 역시 30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각각 100만 원씩. 왜 그러냐면 A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순현가가 300이잖아요. 근데 B, C, D를 합하면 얼마예요? 65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낫다는 얘기죠. 부의 극다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순현가의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순현가가 크면 클수록 부의 극대화를 이룬다고 보거든요. 근데 A만 투자하면 순현가를 300을 얻을 수 있는데 B, C, D를 투자하면 650을 얻을 수 있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A 안에다가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B 안, C 안 되게 세 군데다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결과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숙달이 안 돼 계시면 풀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쉽게 푸는 방법을 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를 알아야지 풀 수 있냐면요. 이론을 정확하게 알면. 이론을.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수익성 지수 있죠.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크잖아요. 그거는 이제 활용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열만 갖고 맞출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거는 가능해요. 원리만 알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59번 하고요. 그 61번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62번 있죠. 그거 세 가지가 같은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활용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 정도만 일단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일단 거기에서 보시면요. 59번에 가면은 1번이 종합환원율이죠. 그죠? 자, 저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아시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이런 애들도 이제 넣어줘요. 그러면 거기 59번에 보시면요.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1번에 종합환원율은 10%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총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총 투자액이 8억이겠죠. 자기가 5억을 투자하고요.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5억 원 내 돈으로 나머지 3억 원은 융자를 받아서 투자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종합 1번이 종합환원율 물어봤잖아요. 근데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잖아요. 그럼 10%잖아요. 그렇죠. 8억에 8천이니까. 그럼 이거는 이렇게 식을 세울 이유가 없죠.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면 8억에 8천이면 10%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이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합환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쓰고 대입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지금 그러면 10%죠. 그죠? 그러면 그때 제가 뭐 그때 얘기한 거 기억 안 나나요? 얘가 10%라고 그러면 얘가 10%면 얘도 10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자본회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해놨잖아요. 얘가 자본회수 기간을 지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10이란 얘기죠. 둘이 역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2라고 해놨죠. 부채 감당률. 이것도 그냥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순영업소득이 8천이잖아요. 근데 저당 지불액이 4천이잖아요. 8을 4로 나누면 2잖아요. 여기 부채 감당률 하면 이게 8천인데 얘가 4천이니까 나누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지분 환원율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7%.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지분 환원율을 구해야겠는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5억이죠. 네,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8억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 5억 원 자기 돈 3억 원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전이 얼마겠어요? 세전이 4천이죠. 왜 4천이냐면요.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이잖아요. 근데 저당 지불액이 4천이잖아요. 8천에서 4천 빼면 4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억에 4천이라는 얘기는 8%잖아요. 5, 8, 4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 나오냐면 8%죠. 5, 8, 40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4천이라는 거는 8천에서 4천 빼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걔가 틀렸다는 얘기죠. 걔가. 그러면 저당 비율이 37.5%라고 돼 있잖아요. 융자 비율이. 융자 비율이 37.5%라는 것은요. 전체 가치가 8억이잖아요. 근데 빌린 돈이 3억이잖아요. 8분의 3이니까 37.5% 나오죠. 거기 저당 비율이라는 게요. 그게 융자 비율, 대부 비율 같은 거거든요. 아까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8억이잖아요. 근데 5억을 내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빌린 돈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3이니까 37.5 나오죠. 근데 옆에 61번을 가시면요. 61번에 자 거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당 환원율 나오고 지분 환원율 나오고 종합 환원율 나오죠. 세 가지가. 그 우리도 여기다 지금 해보셨잖아요. 종합 환원율, 저당 환원율, 그다음에 뭐 했다? 지분 환원율 이렇게. 그러면 거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비율이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 요게 저기 몇 회 때냐면은 20회 때 나온 거죠. 예, 이때도 제가 시험장에 있었거든요. 예,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딱 볼 때 거기 보게 되면 총 투자액이 있죠. 총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치가 총 투자액 같은 논리거든요. 예,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 빨리 10억이라고 해주세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이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예. 10억이잖아요, 10억.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투자한 돈이 1억인데 잠재 총소득이 1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왜 맨 마지막이 종합환원율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럼 10억에 5,700이면 몇 프로겠어요? 5.7%잖아요. 5번이 답인 거예요. 5번에 종합환원율 5.7%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한 양반이 요거를 10억이라고 안 주고 단위를 이렇게 늘어준 거예요. 발에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단위를 딱 계산한 분은 순영업소득이 5,700이네. 그럼 10억에 5,700이면 5.7%네.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넘어간 거죠. 그것도 그날의 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 순간에.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분 환원율이 4.5%라고 해놨죠. 2번 지문에. 예. 근데 4.5%는 틀린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억인데 대부 비율이 50%잖아요. 그죠? 그럼 지분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5억이겠죠. 10억인데 빌린 게 50%면 그럼 세전이 얼마겠어요? 세전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 1700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5억에 1700이면 3.4%잖아요. 그렇죠? 10억에 1700이면은 1.7%인데 5억에 1700이니까 3.4% 나오겠죠? 근데 걔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4.5%를 쓰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공실률이 5.5%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왜 말도 안 되냐면 공실률은 잠재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의 차이가 공실로 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재 총소득이 1억 원이잖아요. 근데 유효 총소득이 9,500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500이니까 1억에 500이니까 5%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답으로 유수로 많이 유도하는 애들은 얘들을 많이 유도하죠. 요 정도는 그래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요령도 알려드렸잖아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뭐다? 10이다.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빨리 풀 수 있죠. 두 개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62번 가보시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죠.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2번의 순소득 승수가 10이죠. 근데 4번의 자본 환원율이 8%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그랬죠.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세전을 얼마를 줬냐면 6천만 원을 줬어요. 얘를.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을 갖다가 4천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4천을 빼서 6천이 나왔으니까 거꾸로 둘을 더하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천에다 4천을 더하면 1억이죠. 10억에 1억이면 10%죠. 근데 그거 8%로 쓰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령이죠. 딱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가 10인데 숫자가 틀리네? 그러면 걔네 둘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다른 거 계산할 거 없이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전에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연습이 돼갖고 충분히 돼갖고 보면 이런 것들을 먼저 눈여겨보고 봤을 때 풀 때 일일이 1번부터 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문제의 배열을 한 번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63번에 대한 거는요.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 물어봤죠. 이게 작년 문제죠. 네? 이건 요 중에서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적인 부분에서 해보신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작년 시험에 그거를 배열을 물어봤으니까 한번 이제 저것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요 정도만 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 저당 환원율은 잘 안 떨어져요. 답으로.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부채 감당률 있죠. 그 정도라도 해두시면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간단한 것들은 또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저기 수년가하고 수익정지수보다는 조금 나으실 거예요. 이쪽이. 근데 뭐 표정이 어쨌든 안 좋으시군요. 뭐. 자, 63번에는요. 아까 저희가 조금 아까 했던 거죠. 구성에서 보시게 되면은 구분이 나와 있죠. 초기 투자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이게 그 순현금 흐름이고요. 여기 원래 요게 있어요. 누적 현금 흐름이라고. 예. 근데 요걸 빼고 준 거죠. 누적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답이 바로 유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1기에 3천 들어왔죠. 그럼 얘가 3천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초기에 1억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천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7천이 된다고요. 그러면 2기에는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2천이 들어오면요. 얘가 마이너스 5천이 된다고요. 그러면 3기에 또 2천이 들어왔나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천이라고요. 근데 4기에 6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얘가 6천이 들어오면서 이게 3천으로 바뀐 거죠. 플러스 3천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년 6개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가 깔려주면은 이건 답이죠. 이거는 답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론에는 순현금 흐름하고 누적 현금 흐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회수기간법을 알려드릴 때 순현금 흐름하고 누적 현금 흐름을 같이 그려드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알려드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강의해 드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3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3년 반, 2년 반 이렇게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또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저게 예전에 한 번 나오고요. 이게 한 뭐 7, 8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앞에 계신 우리 여사님은 계산 문제 나오면 되게 힘드신 모양이에요. 예? 이거. 예. 아, 무거워하신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해가지고 다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볼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못 푼다고 그래서 그러진 않아요. 점수가 안 나, 그러진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자, 회수기간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담보 평가 가격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이제 금융에서 우리가 최대 융자금 구할 때 있죠. 요거 구할 때 쓰는 건데, 이제, 근데 이거 지금 또 계산 문제 여기서 또 하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금융 조금 들어가다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근데 거기 가면 계산 문제 또 있어요. 그죠? 그걸 또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 계산 문제보다도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의 이론은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점수는 더 확실하게 따실 수 있어요.